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27일에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가 서류를 처음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최종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2대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서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부터 송달된 걸로 간주됩니다.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달라 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에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는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심판을 위해 변호인단 구성 등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것도 무리하다고 보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취지라고 답하며 첫 재판 절차에도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1차 소환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었죠.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서 25일 출석 여부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수처는 일단 25일 당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면서 주된 공론화 무대는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국정 난맥을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체포조 수사 얘기도 해보죠. 검찰이 체포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포주를 먼저 설명드리면 계엄 사태 당시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있는 조직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 체포조가 내란, 국헌문란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의 체포 안내를 위한 지원으로 알고 명단을 넘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자신이 보고받았을 때는 국수본 관계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미 형사 10명의 명단을 넘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우종수 본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앞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가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이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수첩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점집에서 확보한 건데 손바닥만한 크기로 60여 장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 의혹을 다룬 보도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반 이적죄 혐의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하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현돼 있었다며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며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전모도 드러나고 있죠? 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진행된 이 회동은 노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례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동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장 포함 60여 명 규모의 3개 부로 구성하려 했는데 경찰은 선관위 서버 장악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됐는데 경찰은 국방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보안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내란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절차 지연은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정주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당이란 말에 반발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를 안 하면 된다면서 내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대행은 물론 국무회의 다른 참석자들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하면 거부권에 피해 밀린 법안들을 공포할 수 있다는 강공책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찌르겠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석이라는 주장도 또 한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특검법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동시에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겠다며 총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국정 공백을 우려해 한덕수 대행 탄핵에 신중론이 상당했지만 끝모를 여야 대치로 탄핵 불가피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엔 날짜까지 정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서둘러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한 직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쟁점 법안 6건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예측 불가입니다. 만약 야당의 공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한다면 정부 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 비상겸 특별수사단의 접견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예, 특별수사단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일괄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목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 사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미리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그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마 후보자는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고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 정 후보자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지시가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보낸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초선 의원들에게 여론전도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직무정지가 아닌 대통령 자리가 아예 비는 거리 상태에서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야당목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헌재 불복 절차도 예고했는데 결국 최종 임명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헌재가 탄핵 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27일 첫 변론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네.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이게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해서 보낸 시점이 19일이고 받았던 시점을 2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됐으니까요. 27일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통령이 헌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24일까지 내일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실제로 제출할지 그리고 27일 날 대통령과 변호인이 실제로 27일 변론 기일 때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은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서류를 송달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 그 소추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알리는 그런 서류를 보내자마자 그걸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종의 이제 이 심판을 지연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례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그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또 헌재 탄핵 심판 절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수사 관련된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어쨌든 그 수사 일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고 하는 대응이 그렇게 저는 뭐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또 수사기관이나 헌재에 이제 대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것도 그런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서 제출 기한이 27일인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 시각은 제 시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그 내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구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이 많을 텐데 헌재에서 근무했던 고도의 어떤 법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을 의사를 타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합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고사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27일 변론기일을 하고 오늘의 헌재의 어떤 결정 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뭔가 헌재에 대해서 자극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어떤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석동현 친구죠. 그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대통령이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받는 것보다 방점이 헌재에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비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일정에 적극적으로 저는 협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탄핵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정말 헌재가 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한 어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다양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회피하기보다는 이런 준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어떤 다툼도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자기 규정과 그다음에 국헌문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를 질서 유지를 해서 그다음에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논리를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닷새 뒤에 대리인단의 소송 위임장과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뒤에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13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7일 날 헌재가 변론 준비기일을 예고했으면 2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변론 준비기일에 임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어쨌든 헌재에 탄핵 심리를 지연하겠다라는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본인 방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헌재가 보낸 그 탄핵 심리 개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3번이나 그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는 거는 그 자기 방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던 걸로 보고요. 지금 변호인단도 구성이 아직 안 됐고 변호인단한테 이제 이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한 위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변호인단 대표가 결정이 됐다. 그 정도라면 사실은 변론 준비기일에 임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뭐 변호인단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핑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고의적인 어쨌든 그 지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헌재에서 이게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을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 얘기는 모레 25일에 공조보원이 그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석동윤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99%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어진 얘기를 했을 때 탄핵 심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 심리와 수사가 다른 두 가지 트랙이지만 사실상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를 통해서 헌재를 나가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법적 다툼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조하고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이나 언론 쪽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행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의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부분은 전 지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여하튼 선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엄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싶지만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 앞에서는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팩트 위주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점에 본인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헌재라는 장소가 본인한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당분간 수사기관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되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25일까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나 다음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뭐 석동윤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탄핵 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조사에 응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소 중지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혐의가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기소 중지를 시켜놓고 탄핵 심판을 받고 나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유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유로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탄핵 소추가 됐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수사 재판 당시에 당시 전두환 씨가 끝까지 수사를 거부하면서 골목 성명을 낭독하고 합천 해인사인가요? 내려갔다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멘탈리티가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잡아가려면 들어와서 잡아가라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수사기관이 이렇게 되면은 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앞서도 목소리 나왔던 석동현 변호사,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회의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 상황.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오죽하면 내가 이 계엄이라는 어떤 계엄 선포했겠느냐. 야당의 어떤 끊임없는 탄핵, 20여 차례의 탄핵과 그다음에 특검, 그리고 감액 예산, 그리고 사법 리스크,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위인설법, 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헌재에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석동훈 변호사에 대해서 내란 선전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석동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 지금 그 트랙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종결된 내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입장한 것에 대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뭔가 할 것처럼 이렇게 조장하는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라고 보는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볼 때 야당과 뭔가 계속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란 조장, 내란 선동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지금의 석동훈 변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전략은 아니라고. 석동훈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사든 그 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와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말하는 아니면 건가요? 가도 응하지도 않을 거고요. 수사기관이 관리도 만무하고 지금 뭐 내란죄 저지른 사람한테 황제조사, 황제수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본인들이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수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오늘 드러냈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사가 중단됐던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내란죄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를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석동훈 변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이 내란 사건이나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의 변호인으로 이 변호인 계약을 맺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적 대리인, 대변인 역할을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정치적 대리인인 사람이 계엄을 미화하거나 혹은 내란을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뭐 맞대응할 텐데 그것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12 그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논리를 지금 그 주변에서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른바 발목을 잡는 거는 야당이 갖고 있는 헌법 법률 수단 내에서 한 겁니다. 그게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근거도 내란을 일으킬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저는 유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궤변을 통해서 강경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그 강경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적을 지금 석동현 변호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라고 야당에서 고발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경찰 수사망 압박도 조여지는 상황인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이거는 비화폰은 아니고 일반 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어떤 좀 진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비화폰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은 아니겠죠. 예. 그렇다면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계엄에 모의가 있은가 아니냐,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통령의 개인 폰을 꽤 많이 씁니다. 꽤 많이 썼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밀폰이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많은 분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계엄에 대한 논의가 뭐 작년부터 있었다. 때로는 총선 지고 난부터 있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걸 보면 될 수 있거든요. 통화 내역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누구와 전화를 좀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중요한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춰 본다면 그런 어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화는 했지만 그 통화에 대한 통화 내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적 증거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실에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지금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지금 확보가 됐던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담화는 좀 배치되는 정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주장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모순되는 그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저 문서를 경찰 수사 당시에 아마 제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공병력이 투입된 것은 경고성이었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즉시 그걸 이제 수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런 거였다면은 군이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의 난입을 시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거는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라는 목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저게 이제 비상계엄의 불법성 또 어떤 내란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이나 또 모든 그 내란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이나 이게 이 내란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만 계속 그 억지를 부리면서 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건 이제 내란 범죄입니다. 범죄가 중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격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수괴격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증언들은 많았는데 지금 문건 원본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발동,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목적,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하게 보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 어떤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군이 국회에 투입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다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다만 그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김영은 전 장관이 했거나 누군가 했느냐의 부분인데 대통령은 여하튼 질서 유지라고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그리고 이참에 당 정리하는 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문건은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떠나서 그 이후에 뭔가 국회를 조금 무기력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질서 유지나 경고 차원이라고 했던 것 이상의 것이라는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계엄 비선 실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수첩 내용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 내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쨌든 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고 외환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적과 내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이게 별나를 꾀하는 게 이게 이제 외환이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임기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죄인데 지금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온 얘기는 NLL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모종의 군사행동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북한에서 평양 상공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날아왔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김영현 국방장관이 북한의 그 풍선에 대해서 계속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지시를 군 관계자들에게 내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단지 이번에 이 내란이 그야말로 뭐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거나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국지전을 야기함으로써 그 내란 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즉 외환을 유도하거나 외환을 기도했던 그런 어떤 그 흔적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노상원 씨 그 수첩 그 메모를 근거로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뭐 판사를 대상으로 뭐 실명도 있었고요. 네. 수거 대상, 수거라는 표현이 있던데 네. 어떤 의도로 썼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거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미뤄 짐작하건대 체포라는 의미와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찰도 이거를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뭐냐, 단편적인 단어 조각들이라 전체 맥락에서 곡해 왜곡 오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사 단계에 처음으로 이제 뭔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햄버거 가게에서 했던 회동, 롯데리아 회동에서 그 사람들이 1일과 3일 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 CCTV를 보면 뭔가 받아 적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 받아 적은 그 사람들의 어떤 문건도 메모도 확보를 해서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사실 메모 속의 얘기만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면 별로 신빙성이 없을 텐데 그간의 여러 가지 어떤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외환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뭔가 본인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저는 상상하기 힘든 어떤 생각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상원 씨가 본인의 그냥 생각을 단어를 키워드를 몇 개 적은 건지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를 해서 그런 상의 속에서 뭔가 적은 것인지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수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뭔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고 뭔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어떤 증거는 그냥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뭔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스모킹 건이라는 어떤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동한 햄버거 회동 멤버들이 60여 명 규모의 수사 2단을 구성하고 인사 발령 공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수사 2단의 주요 임무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날 기민하게 움직였던 대상을 보면 주로는 이제 선관위를 향해서 움직였고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초해서 뭔가 부정선거의 근거를 찾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군사법원법상 군의 수사권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방첩사령부 세 군데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상원 씨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즉 군내의 정식 체계, 공식 체계상에 있지 않은 자기들 사조직을 동원한 수사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제2수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단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제2기갑여단장인데 제2기갑여단장은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직이 전혀 아닌데다가 또 방첩사령부 소속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직속상관인 제1군단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당일날 휴가를 내고 와서 그 방첩사령부 100여단에서 대기 중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내란 목적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탈취해서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걸 위해서 공식적인 군의 수사 라인으로 가면 자신들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즉 이제 이 비상계엄하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수사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2수사단을 기획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까지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이른바 가짜뉴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악마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 사태와는 계엄과 이 탄핵 정국에서의 그 격가지일 뿐이거든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경고했는데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게 될까요, 실제로? 근데 저는 국민의힘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당 몫으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헌법재판관 결원을 시급하게 메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니까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됐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세 사람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고 국회에서 후보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형식 절차로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과거에 이제 황교안 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전례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이라는 대통령의 재량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지명의 배경을 감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만 계속 그 한 총리를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서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청문회가 이제 내일 끝나고 나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거든요. 지체 없이 어쨌든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전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총리실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르면 내일 탄핵안이 발의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엄으로 이루어지는 그 난맥상,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 여러 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결국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계엄과 탄핵 이렇게 강대강이 맞서는 상황이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특검의 내용을 좀 독소적인 조항을 좀 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얘기했던 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부분도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그런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다 거세를 한 상태에서 원래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이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거나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15일 동안 숙고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5일 말고 그냥 15일 기간은 다 없애고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포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킨다, 겁박을 하고 저는 그거를 공포 정치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 내일까지 안 하면 이게 모든 게 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뭐래도 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 탄핵 심사, 헌재 심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길게는 몇 개월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주일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도울 건 돕고 비판을 하면 좋은데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공포 정치, 이런 탄핵 정치, 탄핵 중독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외부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 상황도 참 혼란스러운데 내일쯤이면 비대위원장이 나올까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 체제 아니면 뭐 중진, 권영세, 나경원 이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좀 적임자라고 판단하십니까? 모두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전부 다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혹은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현저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 대통령이 어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벌였건 혹은 내란의 죄와 같은 범죄를 범했건 탄핵만은 안 되고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일단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내란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뭐 그 다음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권력이 어쨌든 야당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건 그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라는 건 지극히 일부의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국민들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달라질 게 없고 당의 쇄신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윤 대통령과의 분리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이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권영세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국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않는다고 느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진행됐던 맥락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내지는 탄핵 반대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연내 귀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인 김대기 대사의 부임이 불투명한 만큼 주중대사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4강 대사 가운데 하나로 부임한 정재호 주중대사. 취임 일성으로 위기에도 끊기지 않는 고위급 소통 채널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소통 채널의 숫자나 빈도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 시에도 다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충암고 동창인 윤 대통령과 친구란 점을 부각한 말로도 해석됐는데 되려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압박 전략에 편승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 힘에 의한 타이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6월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까지 겹쳤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대사 모두 상대국 정부의 기피 인물이 됐다는 말이 돌 정도로 바닥을 친 한중 관계. 결국 대사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히면서 반등을 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 또다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대기 신임 대사의 부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 대사는 연내 귀임을 위해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귀임 명령입니다. 주중대사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지만 남는다 한들 유명무실하게 임기만 채울 공산이 큽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연내 부임할 예정인데 시진핑 주석의 신임장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어정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조 신분증을 지급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막대한 인명피해에도 여전히 인해 전술을 고집해서 피해가 더 늘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한 북한군 시신에서 나왔다며 공개한 신분증입니다. 소지자가 97년생 투바 공화국 출신 킴 캄볼라트라고 되어 있지만 서명란에는 자필로 쓴 리대역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다른 신분증에도 러시아어로 표기된 이름과 전혀 다른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사진과 발급 기관 도장도 없는 신분증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지급한 위장 신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의 신문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들이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례하다,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는 불만부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까지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쿠르스크의 눈 덮인 개활지에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진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생소한 전장 환경과 낯선 신무기 드론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동쪽에 펼쳐진 우거진 숲을 가림막으로 활용해 진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갑차나 포병 지원이 없는 보병 인해 전술이라는 골격은 그대로여서 인명 피해만 더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군 당국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한국은 저력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깜짝 회동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트럼프 측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박 6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분도 혹시 한국 상황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관심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국내 인사의 만남이 공개된 건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에 맞서 각 나라가 관계 구축에 애쓰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두 나라 사이 가교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은 연락받지 못했지만 정부 사절단으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6도,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은 영하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에는 밤사이 서울 등 중부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성탄절에 조사를 받으라는 공주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소환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결국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 통지서도 결국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총무 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 겁니다.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 오전 10시로 계획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조부는 일단 당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날짜를 정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법도 제기되는데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는 방식이나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김건희 여사 살해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공수처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은 건 체포영장 카드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공수처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도 대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반송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은 직무 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문서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며 충분히 준비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20일,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2차례 실패한 가운데 경찰은 비화폰 통신 기록과 같은 중요 자료를 보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에 대한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비화폰 통신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난 11일과 17일 압수수색이 경호처 비협조로 실패하자는 고육 지책입니다.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압수수색하려던 비화폰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도지호 경찰청장 겁니다. 도 청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통화를 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못 해요. 조조 청장. 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중요 지시를 내렸던 비화폰도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공조부는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확보했지만 경호처장 승인이 필요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는 등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 가게에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놓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한 것으로 전해진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찾은 이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여 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과 인접해 연평해전 등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잦았던 곳입니다. 경찰은 이뿐 아니라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무인기 평양 투입 지시 의혹 보도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 이적죄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천 메모를 실마리로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판사, 또 언론인과 종교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일반인은 물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수첩에 적힌 구상대로 진행된 정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와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언급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실명이 써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계엄 당시 군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한창입니다.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펼치며 사회 전반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은 합동수사본부에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에 따른 인사발령 문건도 국방부에서 확보했는데요. 첫 번째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안산 점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주도했습니다. 문상우 정보사령관의 9.3의 육군 제2기갑 여단장까지 참석해 계엄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 후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수사 2단을 만들고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세부 실행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을 위한 인사 발령 문건까지 국방부에서 확보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2단 문건을 전달해 구체적인 인사계획 작성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위시한 수사 2단의 첫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계엄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전산실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보사 정모 대령 역시 케이블 타이와 두건 등 강제 통제 방안을 활용해 선관위 직원을 제압하려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수사 2단 의혹이 관련 물증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 장악 전모의 실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군 정보사령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를 거쳐간 예비역들이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현역 군인들이 가담하면서 정보사가 이번 계엄의 핵심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부대로고만 알려졌을 뿐 규모나 임무 등은 철저히 비밀입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세계 각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사시 북파 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지난 7월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위험에 빠지자 이들을 모두 철수시킨 적도 있습니다. 평시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대북 응징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지에서 국가의 안보에 헌신하던 정보사가 엉뚱하게도 이번 계엄 모의와 실행의 핵심 조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보사 전현직 사령관은 물론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전 정보사 출신 대령까지 구속된 겁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나 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납니다. 각 군부대 배치 방안, 별도의 수사단 구성과 함께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도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육군 기갑여단장이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로 향하기도 했고 북파 공작 훈련을 받던 HID 요원들까지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비슷한 류의 보도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햄버거 배동에 참여하는 등 정보사는 6년 전에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에 휘둘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부대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험지를 마다하지 않는 사이 벌어진 일부 지휘부의 그릇된 선택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두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며 고차 방정식을 푸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오는 26일에 출범합니다. 여야 모두 국정 공백 부담은 마찬가지인 만큼 우선 손을 맞잡은 모양새인데 곳곳에 난관도 산적해 있어서 협의체 순항에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인적 구성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우선 첫 회의에선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엔 원내대표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 이틀 정도 오늘 내일 준비를 쭉 해서 26일 날 실무협의회에서 그 조정을 한 다음에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여파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 속에 협의체가 겨우 닻을 올린 셈인데 문제는 당장 의제부터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과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한다는 구상인 반면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먼저 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내년 예산을 좀 빨리 조기 집행을 하자. 이것을 좀 주안점을 우리는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연초 편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리당량을 앞세워 추경을 미루기보다는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야당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을 한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자칫 협의체가 출범 도전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사일정 문제에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데 야당은 계엄 사태 대정부 질문을 위한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미 관련 현안 질문을 한 만큼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 속 우선 협의체 출범에는 합의했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현안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한 빈손으로 끝날 공산도 적잖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2차 출석을 요구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겨냥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강달러가 절반씩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12.3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계속된 내수 부진 속에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임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복지와 SOC 등 11조 6천억 원을 2분기에서 1분기로 추가로 앞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급등한 환율은 국내 정치와 강달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라온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시겠지만은 강달러 때문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한국은행도 같은 분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등 당장 필요한 법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정 합의도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외 신인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운영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본회의 기재위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다 읽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 물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경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 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모레 크리스마스에 예정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장소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이 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되는데요. 법적인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던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공연을 이틀 앞두고 장소를 빌려준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자제 요청에도 이 씨가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돼도 좋다는 정치적 언급을 했고 이후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반발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된 만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중 혹여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 대관 취소 통보에 이승환 씨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대관 취소가 안전을 위한 거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을 강행했습니다. 동상 설치를 두고 철도공단과 법정 다툼까지 벌어진 가운데 시민단체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역 광장 3m 크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건립을 추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근대화 중심 도시의 상징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공과가 있습니다. 과만 들춰내지 말고 공이 있다면 그 공도 기려야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광장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철도공단은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곤란할 거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한다. 네. 수차례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저희 산하기관인 시설공단과 같은 생각으로. 시민사회의 반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시점에 홍 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구시 세금이 쓰였다고 비판합니다. 박정희라는 이러한 상징이 어떻게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의 하나의 상징 같은 이런 인물이잖아요. 보수 세력들의 결집과 그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서기 위한 자기 힘을 모으려는 그런 획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다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와 맞물린 정치적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 씨 측은 기존 입장대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1월 20일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일 나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법원이 지난 20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충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수소 충전소 충전기 옆에 시내 버스 2대가 정차 중입니다. 버스 뒤편을 사람이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정차 중이던 버스 한 대가 폭발합니다. 폭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검은 연기와 함께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충전소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은 사고 버스가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연료인 수소 충전을 마친 뒤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주행 중 이상은 없었지만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떠 음성군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에 F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발견이 돼서 현대자동차 대형 서비스 센터가 있는 감곡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고가 나자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2차 사고 위험이 있는지 충전소 내 저장실과 압축기 등을 점검했습니다. 충전까지의 정상적인 상태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장실과 압축기 이런 데에서는 가스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2차 확인이 안 되도록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 충주시는 지역 내 운행 중인 수소버스 18대 모두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 수소 전기버스는 총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차 6대를 투입하였고 전세버스 9대 총. 경찰 등은 폭발한 버스와 회수한 부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발 속보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확대 운용해서 이른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게시가 이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앞서서 선관위는 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을 겨냥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허가했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쓴 정 의원의 현수막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선관위가 허가하지 않은 건 섣부른 결정이었다면서 조치를 보류하고 오늘 오후에 논의를 거쳐서 결국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땅 속에 갇힌 새끼 고양이들이 시민들 관심 덕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고양이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 공사가 진행되며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가장자리 땅 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들이 배수로 아래쪽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을 덮어버리는 포장 공사가 이루어져 전문가가 구조 작업에 나선 겁니다.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산책하던 시민이 배수로 틈에 숨어 있는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해 공사업체에 알린 건 지난 20일. 작업자들이 2시간 가까이 현장을 살폈지만 고양이 모습은커녕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공사는 그대로 시작됐습니다. 그래 제발 하루 이틀이나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사 아주머니가 이거 책임 다 질 거냐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구조 전문가가 다음 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스팔트는 단단히 굳은 상태였습니다. 틈을 만들기 위해 깨부수는 작업이 밤새 이뤄졌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구멍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새끼 한 마리도 모습을 드러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재가 닿지 않은 틈 사이에 숨은 지 이틀 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2마리가 벌써. 한 마리 있는지는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태지만 지금 그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묻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동물보호단체와 운동장 측은 고양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구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먹이로 유인하고 그다음 고양이 울음소리도 유인해가지고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얼어붙은 땅 속에서 짧은 생을 마칠 뻔한 새끼 고양이들.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각종 유통업체나 외식업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단골을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소멸될 때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적립식 포인트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매년 20-30% 늘어서 한 해 200건에 육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신계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31개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롯데마트 스노플랜, 탑10 멤버십, 컬리 멤버스 이 3개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시효를 정한 법은 없지만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준용한 포인트는 19개,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92%인 46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소멸을 불과 15일, 20일 남겨놓고 알려주거나 이메일 한 곳으로만 알려주는 곳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22%인 11개는 사전 고지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6년부터 적립 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만 해도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일이 벌써 성탄절 이브인데요. 찬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서울 2도, 대전 5도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으니까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대부분 지역에 뚜렷한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브인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겠는데요. 대기가 메마른 동해안에서는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 밤에는 수도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에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남부에는 눈이 조금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다 보니 난방비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켜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게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요. 두꺼운 방한 커튼과 카펫으로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면 습도가 생기면서 열을 오래 간직해 보일러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민지,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